안녕하세요. 저는 곧 40대를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했던 아빠가 계셨는데요. 아빠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섬세하고 다정하신 분은 아니셨지만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수많은 결혼 자리도 마다하셨죠. 아빠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역에서는 꽤나 큰 사업체 중 한 곳이랍니다. 그 사업체에서 저는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아빠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였죠. 그곳에서 남편은 말단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이 저에게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키우던 중 아빠가 저와 남편이 요즘 말하는 썸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크게 반대를 하셨었죠. 영지야, 내가 연애하는 거는 별로 관여하고 싶진 않다만 재사원은 아닌 것 같다. 왜요? 제가 보기에는 최사원만큼이나 회사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드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회사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 네가 이제 연애를 하면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재사원네 집안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아빠, 집안까지 다 확인하면서 연애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맨날 정략 결혼에 대해서 엄청 반대했으면서 결국 집안이 좋아야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만나는 건데 한번 소문이 나면 다시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거기다 너는 내 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니. 아빠, 내가 최사원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애만 한다고요. 아빠는 웬일인지 연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반대를 거세게 하셨어요. 남편에게도 따로 만나 저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셨죠. 원래 저의 연애사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기도 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아빠로서 걱정이 되시기도 했겠다 싶었답니다. 며칠 전에 사장님, 아니, 아버님께서 연락 오셨었어요. 영지 씨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듯 했어요. 아,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아빠가 원래 안 그러셨는데 요즘 갑자기 제 연애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희 집 때문인 것 같아요. 집이요? 왜요? 뭐 저희 집도 엄마 안 계시고 그런데 아빠가 약간 이런 거에 민감하시긴 하셨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가난한 집 장남이에요. 그동안 입사하고 여러 번 월급 당겨받기도 했고 직접 회사로 가족들이 찾아와서 돈을 받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아마 영지 씨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한테만 부탁을 했던 터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러셨나 보네요. 네, 영지 씨도 조금 마음이 걸리시나요? 아니요. 제가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빠도 그냥 말만 그러는 거지 반대를 크게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남편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댁은 정말 못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족족 시댁으로 이체가 되었고 심지어 월급을 당겨서 받았던 날도 많았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아빠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과 열렬한 사랑을 했고 결국 아빠의 반대에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반대하시는 연애를 해서 그런 건지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의 노력에 힘입어 사업도 잘 되었죠. 여러 계약들을 따내었고 회사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남편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네, 최서원. 아니, 이제는 최대리라고 해야지. 앞으로 대리로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게.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것 같네. 아, 아닙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회사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리라니? 갑자기? 이번에 중요한 계약도 성사시키고 그전에도 몇몇 계약들 다 최대리가 성사한 거잖니. 그래서 이번 승진 시켜주기로 했단다. 와, 동준 씨 대단하네요. 나는 동준 씨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네. 영재 씨 덕분입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사장님이 뭔가 이제 사적으로 볼 때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빠는 남편을 인정해 주었고 파격 승진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간혹 남편이 저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사장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저와 아빠는 남편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까지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상견례에서 발생했죠. 우리 애들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자주 봐왔지만 서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가요? 뭐, 저희한테 인사도 오지 않고 얼굴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서운하셨겠네요. 애들이 일이 바빠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다 한 가족으로 자주 뵈면 좋겠네요. 뭐 어쨌든 저야 성에 안 차지만 얘가 저희에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겁니다. 뭐 신혼집이야 그쪽이 더 잘 사시니 알아서 잘 마련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 신혼집이야? 두 사람이 알아서 잘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사돈, 넉넉하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애들 20대밖에 안 되었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죠.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거 아실 테니 사돈께서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애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애들이 다 이쪽 지역에서 일을 하니 이쪽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하여튼 저희 애도 아직 어려서 결혼이 좀 이르다 생각은 들지만 뭐 서로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상견례 날 시모는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남편은 아빠를 찾아가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는 일을 줄이고 저에게 신경 쓰이게 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아빠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결혼식장이며 하객들 접대 음식 모두 최고로 준비를 해 주셨죠. 시댁에서는 저를 마치 아들에게 푹 빠져 결혼을 하는 며느리로 여겼고 그런 시댁 소리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결혼식만 끝나면 거의 볼 일이 없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바로 결혼식 이후에 시모가 아파 쓰러지게 되면서
시댁과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죠. 위중하다고 알려졌던 시모는 제가 교류를 하면서 마치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나았고, 시댁에서는 거의 매주 저희를 불러댔습니다. 예, 너 이번 주말에 와서 밥해서 먹자. 저번에 보니까 동준이 얼굴이 해숙해져서 안 되겠더라. 도대체 밥을 어떻게 해서 해먹이는 거니? 혼자 살 때도 그렇지 않았던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는, 에휴. 아무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내려오렴. 어머님, 저희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다가 이번 주는 제가 주말 근무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올 수가 없어? 너네 아빠 회사인데 좀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주말에 쉬어서 동준이랑 같이 내려와. 아무리 아빠 회사여도 제 직장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동준 씨 요즘 살 뺀다고 그래서 살이 빠진 거예요. 살을 빼고 나발이고 내가 보기에는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구나. 동준이는 바쁠 테니 너라도 와서 내가 반찬 들고 가렴. 몇 시간은 괜찮잖아. 일 끝나고 와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니? 어머님, 거기 가려면 몇 시간을 내려가야 해요. 아니면 동준 씨 주말에 쉬니까 혼자서 가라고 전할게요. 아니, 평일에 종일 일한 애가 어떻게 주말에 여기까지 오니? 네가 후딱 와서 가지고 가면 되지. 그리고 반찬값은 잘 챙겨서 오거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으마. 저도 남편과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에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엄마가 아픈데 거리를 둔다면서 무척이나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결혼 전 얘기와는 다른 남편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죠.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고 남편은 경영 쪽 담당이었습니다. 회사는 사전 결제가 없이는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그런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남편도 착각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반복되었죠. 동준 씨, 회사 카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다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문제 생긴단 말이야. 에이, 뭐 어때? 몇십만 원 내가 그냥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쓴 거일 뿐이잖아. 그냥 출장 비용 처리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빠가 대표로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중견회사고 이사들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문제가 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몇만 원 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내가 정리를 할게. 당신 월급에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니까. 무슨 월급에서 제한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냥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바쁘니까 이런 사소한 걸로 전화하지 마. 남편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얼마나 되냐며 기분 나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가족끼리 너무 깐깐하다며 저를 질책하기도 했죠. 신혼 초이기도 했고 아빠가 아시면 큰일 나지 싶을까 싶어서 남편에게 주의를 줬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벌려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해야 했던 것은 저와 부하 직원들 뿐이었죠. 힘들었지만 다들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냈고 사업은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은 남편에게 더 많이 가게 되었죠. 아유, 최서방.
요즘 사업이 정말 탄탄대로야. 최서방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덕분에 어려운 계약들도 다 성사되고 참 잘 되고 있어서 기쁘네. 아닙니다, 아버님. 다 아버님 덕분이죠. 일하면서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뭐, 힘든 점은 없고? 네, 현재로서는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뒤를 따라와줄 후배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머, 당신 무슨 그런 말을 섭섭하게 해? 당신 후배 직원들 들으면 너무 서운해하겠네. 아빠, 남편 파트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냐? 상사가 잘 움직이니 부하 직원들도 잘하는 거겠지. 어쨌든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네. 남편은 아빠와 만날 때마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였고, 성과를 봤을 때에도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어지다 보니 아빠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아빠는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시게 되었어요. 발견이 너무 늦어 몸 이곳저곳에 전이가 되었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회사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영지야, 이렇게 되고 보니 자녀 한 명은 더 나을 걸 그랬나 보다. 우리 영지, 아빠마저 가고 나면 외로워서 어쩌나. 아빠, 그니까 힘내서 치료 좀 더 받아보자. 회사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거야. 아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회사 정리도 해야지. 아빠가 회사 사장직에 동준이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열심히 일도 하고 5년 동안 성장한 것만 보더라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사들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아빠,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아빠 가고 나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간당간당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지. 가기 전에 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어떤 마음인진 알겠어. 그렇지만 아직 사장 자리까지 오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아니다. 최서방 열심히 일했고 나만큼이나 회사에 열정도 많으니 잘 해낼 거다. 그리고 최서방이 사장직에 올라야 너도 편할 거 아니냐. 내가 잘 말해서 정리해보마. 아빠는 남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자 했어요. 물론 남편이 일을 잘하기도 했지만 혹시나 혼자 남을 저를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아빠는 남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 얼마 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부터 남편의 태도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다시 복직을 하려고 보니 전에 있었던 부사장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름을 보니 남편의 오랜 여자 지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사장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당신 이번에 부사장직에 김미영 씨 올렸어? 왜?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야? 그거? 미영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었더라고. 안 그래도 걔 일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 회사에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일도 그만두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로 부르게 되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사장직이라니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과분하긴 무슨. 미영이 전 회사 멀쩡히 다니면서도 스카우트 제의 여러 곳에서 받았던 애야.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고
원래 있던 부사장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성과도 없었잖아. 근데 미영이는 이번에 우리 회사 오면서 계약도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냥 자리가 부사장일 뿐이지. 거의 현장직이야. 남편은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빠를 보내드리고 출근을 하는 날, 저는 사장실로 올라가고 깜짝 놀랐죠. 바로 남편과 그 여자가 사장실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이게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왜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붙어 있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아이씨, 빨리 들켰네. 그래도 한 달은 더 갈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키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나 미영이랑 만나고 있어. 뭐? 두 사람 만나고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지? 당신이랑은 이미 애정도 없고 뭐 이혼 원하면 해줄게. 서류 쓰고 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아, 아버님? 뭐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건 상관없지. 이미 내가 사장인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당신 자리로 돌아가. 뭐? 당신 당장 나가. 이거 노리고 아빠한테 사장직 받은 거야? 무슨 소리야? 사장직 준 건 니네 아빠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억울한 척해? 억울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려놓아야지. 솔직히 당신은 태어날 때 사장딸로 태어나서 바로 여기 취직한 거 아니야? 그것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한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더 너무하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정 일하고 싶으면 120 받고 청소나 해. 그건 허락해 줄 테니까. 난 할 얘기 다 했으니 이만 나가봐. 남편은 상간녀와 회장실에서 부둥켜 안고 저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 충성하고 저에게 잘해주었던 남편을 믿고 사장 자리를 넘겨주었던 아빠에게 미안해서라도 저 두 사람에게 나락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이미 넘어간 자리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현 사장의 횡령으로 인한 사장직 해임건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남편은 저에게 발악을 한다며 비웃었어요. 당신 참 재밌게 사네. 내가 그렇게 사장 자리에 오른 게 꼴보기가 싫었나? 아님 자기 자리라고 생각해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나? 당신 그동안 나와 아빠를 기만하고 했던 행동들 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사에 소집했고 이미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회사 성장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런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 잘난 당신 아빠도 결국에는 성과 보고 나한테 사장직 준 거 아니야? 뭐 눈 감으시고는 땅을 치셨겠지만 말이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는. 당신 성과도 다 당신만 해온 거 아니야. 당신 부하 직원들 밤낮 없이 당신이 싸지른 똥 치우느라 고생했어. 묵묵히 일하면서도 당신이 상사니까 참아온 거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당신 똥 내가 다 품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제는 당신이 다 감당해.
뭐, 마음대로 해봐. 하나도 겁나지도 무섭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당신 편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은 저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편과의 전쟁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의 부하 직원들 중 몇몇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남편은 여전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직원들이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려고 연락을 해왔지만 나중에 제가 외도 사실도 알고 있고 남편의 직책을 해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같이 수년간 일했던 상사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야 이렇게 저희 뜻을 밝히는 게 늦은 건 아닌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전 사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 상황은 있지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저희가 아쉽죠.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증거들을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아마 사장직을 받고 나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던 중에 호텔, 숙박업소를 간 적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사장님께서 부정행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어요. 따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사장님께서는 정말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현 사장님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거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성과로 본다면 현 사장님의 성과가 높지만 사실 그 내막은 회사를 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모쪼록 전해드린 자료 충분히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악랄한 속마음을 전부터 느껴왔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건네준 서류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이 횡령을 했던 내역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모두 모은 후에 저는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바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자료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거기에 부사장 역시 대표직에서 해임이 되었죠. 남편은 부당한 처우라며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와 협박도 일삼았죠. 당신 참 기분 좋겠네. 남편 이렇게 끌어내리니까 기분이 어때? 그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따위 대접을 하다니 참 웃긴다. 당신이 뭘 노력을 했지? 성과? 알고 봤더니 그 계약들 거의 직원들이 따는 계약이던데?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어놓고서는 자신이 한 계약이라고 해? 무슨 소리야? 그 계약들 나 없었으면 성사되지도 않았다고. 내가 얼마나 접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 당신은 접대하면 모든 사업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 더러운 생각 때문에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알아? 더럽기는. 사업하려면 접대는 필수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거 모르나? 더러운 당신 곁에 더러운 사람만 있는 거지. 그런 편협한 사고로 사장직이라는 게 잘도 어울리겠다. 뭐?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네가 최고인 줄 알아? 아니, 다 안 했어. 당신 사장직 내려놓은 것부터 스타트지. 지금 끝나면 너무 쉽지 않아? 당신한테 이혼 청구했고 상간녀 청구도 진행했어.
거기다가 횡령에 대한 민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 다 뱉어낼 각오하라고. 저는 남편을 차근차근 밟아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편과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오랜 친구일 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에게 의부증이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회사 내에 설치된 CCTV 블랙박스, 거기다가 남편과의 통화 내역 중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어렵지 않게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녹음이라니? 이건 불법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사적인 대화를 다 녹음할 수가 있어? 당신 이거 불법이야.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사장 자리를 탐냈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자신이 포함된 대화는 그렇지 않다고. 멍청하면 조용히라도 있지. 창피하게 입 나불대지 말고. 뭐? 입 나불? 당신 진짜 더러운 싸움 해보자는 거야? 그래, 더러운 싸움 한번 해봐. 당신 그러고 보니 더러운 게 정말 좋아하잖아. 그지? 외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참 더러운 거 좋아해. 그지?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산 분할 역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결혼 전 아빠에게서 증여를 받았던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남편이 투자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한 내역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좀 더 저에게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죠. 남편은 위자료 청구와 함께 횡령에 대한 민사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전 재산을 모두 탈탈 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계좌들을 가압류 신청하게 되었죠. 남편이 일을 하게 되면 바로 회사로 연락해 월급 압류를 요청하였고 남편은 일하는 족족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남편은 이런 상황이 버거웠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 폭언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아비는 나 인정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배 아팠냐? 네가 그러니까 이혼한 거야. 내가 그래서 바람 피운 거라고. 저기 착각하지 마. 아빠는 당신이 잘나서 사장직 준 거 아니니까. 당신 그동안 당신 노력에 비해서 과분한 거 얻었었잖아. 그냥 다시 당신 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 자리?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이건 당신이 날 끌어내려서 오게 된 거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닥에만 있을 것 같니? 뭐 힘써서 한번 올라와 봐. 그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나한테 말할 정신도 있고 여유롭나 봐. 뒷주머니 차고 있으면 잘 지켜. 내가 다 쏙쏙 가지고 갈 테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똑같은지 아들이 바람이 난 게 다 제 탓이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예, 너는 그거 하나 넘어가주면 될 거를 꼭 굳이 이혼을 해야 했었냐? 내가 요새 이것 때문에 통잠이 안 온다. 동준이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너는 동준이 뺏겨먹고 하하호호 재밌어 보이는구나.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동준 씨는 벗겨먹을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왜 동준이가 없어? 동준이만큼 능력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지금 네가 걔 기를 죽여놔서 그렇지? 어디 가서 부족할 애가 아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능력도 다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참나.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냐? 네가 오죽 독했으면 그 순한 애가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세상에는 동준 씨보다 훨씬 잘나고 좋은 사람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준 씨랑 결혼한 건 그 사람이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바람은 병입니다, 병. 그러니 감싸돌지 마세요. 제가 순했으니 망정이지. 독하면 지금 이렇게 전화하실 생각도 안 드셨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남편에게 청구를 진행하면서 결국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잘못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냉정하게 대했죠. 남편은 자신이 잠시 사장이 되더니 그것에 취해서 잘못을 한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요즘 진짜 죽을 맛이야.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참 빠르네. 그렇게 내가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는 비웃더니만 이제 와서 사과? 왜? 당신 목 앞까지 칼이 들어오니까 없던 미안한 마음이 생기나?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같은 건 없어. 이미 끝난 사이야. 너랑 만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너랑 헤어지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 나랑 금실 좋게 잘 지냈잖아. 거기다가 내가 아버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걸까? 그래, 내가 그래서 당신을 못 놨어. 근데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정이 확 떨어진다. 아빠한테 잘했다고? 당신이 언제? 아빠가 노력해서 일건 회사, 당신이 망칠 뻔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거기다가 외도한 건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렸나 봐. 그래, 그러니 당신이 바람을 피웠겠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앞으로는 나랑 이렇게 만날 일도 없을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남편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약해진다면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는 날 더 슬퍼하실 거라 생각을 한답니다. 더 꿋꿋하게 이겨내서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어려서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참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저를 오빠와 차별하였고 늘 생선의 몸통보단 머리 쪽을 주시곤 했어요. 그런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해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가 참 자유분방한 시기였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버는 족족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지만 그래도 독립을 해서 살아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어느 누구나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해보니 시댁도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더라고요. 사실 워낙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때 당시 참 숨이 막혔어요. 그나마 봉원이가 장남이 아니라서 널 허락한 거야. 장남이었으면 제대로 된 며느리 얻었을 거다. 알겠니? 우리 집안이 얼마나 명문가인데 고작 공장에서 일하는 널 받아들였겠어? 그러니까 쥐죽은 듯 살아라. 우리 집안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야. 알겠어? 그러게요. 동서될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했는데 너무나 평범해서 놀랬지 뭐예요. 참 서방님도 알만하다니까요. 걔가 원래 연민이 많아서 그래. 어려서부터 아픈 동물이나 개고양이도 지나치지 못했던 애다. 그러니 오죽했겠니? 에휴.
시댁은 그 동네에서 꽤나 유서 깊은 집안이었어요. 가부장적인 것은 물론이었고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장남 남편까지 총 3대가 모여 사는 집이었어요. 집이 워낙 크고 각각 별채가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 일은 없었지만 명문가 자제인 형님 대신 제가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했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것이 버거웠지만 그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선택한 길,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버텼어요. 이렇게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남편을 믿고 참 행복한 나날이었기도 했죠.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 집이 좀 유별나긴 하지. 그래도 난 둘째라서 좀 덜하신 거야. 아마 형의 무게가 장난이 아닐걸. 내가 빨리 자리 잡아서 독립하면 너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알겠지? 괜찮아. 뭐 우리 집도 가부장적이긴 하거든.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말이야.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네. 내일 아침상 차리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서 지금 빨리 자야겠다. 아무래도 할아버님 기상시간이 빠르니까. 힘들지만 적응돼가는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중 형님네가 아이를 가졌고 저 또한 아이를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눈에 띄게 차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니 저희 애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죠. 하지만 처음 가진 이 나이가 저한텐 매우 소중했답니다. 둘이 똑같이 배가 불러오고 입덧도 비슷했지만 어머님은 늘 형님만 안쓰럽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쌓였던 게 원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 때문에 몰래 숨죽여 오는 날도 많았어요. 아니, 애를 좀 뒤늦게 가지지. 꼭 첫째네랑 동갑을 만들어야 해. 넌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친척끼리 나이가 같으면 기강이 안 맞는 거야. 알아? 그래도 장순인데 먼저 나와야지. 에휴, 넌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니. 몸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렇게 빨리 들어서? 그래도 장손은 장손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장손 자리 넌 볼 생각 마. 에이, 안 그러죠. 그리고 임신이 무슨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봉원 씨 아이잖아요. 봉원이만 생각하면 당연히 내 손주고 내 새끼지. 거기에 네 피가 섞였잖아. 어디 예쁘게 봐줄 수 있겠니? 우리 봉원이를 닮아야 하는데 꼭 널 닮을 것 같아 걱정이란 말이야. 태어나는 시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너까지 닮아봐라. 에휴. 어머니, 뱃속의 아이가 듣겠어요. 말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도 축복받아야 마땅할 아이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도 민망하셨는지 더 이상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교를 하고 있을 무렵 형님네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워낙 형님네가 간절히 기다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형님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괜히 눈치 보게도 됐고요. 형님이 유산을 하자 어머님은 이 모든 화살과 비난을 저에게 다 쏟아내셨어요. 그야말로 억지 그 자체였어요. 형님도 그 말을 듣더니 마치 제 잘못인 양 굴더라고요. 아휴, 어쩌냐? 우리 장손을. 그러게 내가 재수없다고 했지? 하필 같은 애에 임신을 해가지고 네가 초를 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애만 가지지 않았어도 모든 복이 다 우리 첫째네한테 갔을 텐데 네가 애를 가져서
어머님,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기 불쌍해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형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이는 또 올 거예요. 제가 뭐라고 위로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 잘 추스르세요. 동서 같으면 추스르겠어? 왜? 고소하지? 우리 애 없어지니까 동서네 애가 장손이 될 것 같아? 아주 신났겠어? 장손이면 이 집 재산 반을 넘게 물려받을 텐데 그거 노리고 속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동서 때문이야. 동서 때문이라고. 네? 너무 억지네요, 형님.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다 저 때문이라니 너무하세요. 지금 형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해는 할게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저도 형님 이렇게 되신 거 마음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안 좋기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재수없게 임신을 같이 해가지고 에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네 별채로 돌아가.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어떻게 재수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도 어머님 손주예요. 손주라고요. 전 눈물을 흘리며 별채로 돌아왔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임신기간이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이 집에서 힘들다고 티를 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혼자 임신했다고 유난 떤다 소리 들을까봐 말이죠. 유산한 형님 마음 아플까봐 배가 계속 불러져 올 때도 일부러 큰 박스티를 입고 다녔습니다. 제 배를 보면 형이 마음 아파할까 봐서요. 그렇게 행복해도 모자란 임신기간에 전 눈치만 보는 임산부였어요. 그렇게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불안해했던 저한테 정말이지 예쁘고 귀여운 딸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딸아이를 보자마자 정말 세상의 모든 원한, 슬픔, 원망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책임질게 라는 단어만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뜩이나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딸이 태어나니 저희 딸은 이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뭐든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이 집에서 기가 눌려 살던 저였지만 딸아이가 태어나고 딸아이마저 그렇게 키울 수 없어 오히려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할 말은 다 하면서 제 딸을 지켜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조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쯤 저도 많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어디 여자애가 저렇게 뛰어다녀? 조신하지 못하게. 예, 쟤 데리고 별채로 가라. 정신 사나워서 나 원참 누구 닮은 거야? 그러게요. 여자애가 여자애답지 않아서 좀 놀랍네요, 어머니. 동서 어렸을 때랑 똑같나? 애가 아주 극성 맞아.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나이 때가 다 그렇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무슨 팔다리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데려갈게요. 그리고 애는 애 다워야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뭐야? 아이고, 아주 지딸 얘기하니까 저렇게 눈에 쌍심지를 키고 대드는 것 좀 봐라. 아주 어이가 없네. 너 누가 그렇게 말대꾸 하라고 했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딱 봐도 네 딸 너 닮은 게 분명하다. 봉원이 닮았으면 절대 안 그럴 거야. 말대꾸 한번 제대로 해드릴까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다 참겠는데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동서, 과하다.
여기 시댁이야. 동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참 이런 가정교육 하나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어머님, 괜히 열내지 말고 그만 상대하세요. 뭐 저희가 피해야지 별 수 있나요? 격 떨어져서야 원. 동서, 그러지 마. 알겠어?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혹여나 상처받지 않을까, 혹여나 기눌리지 않을까 늘 살피고 살폈어요. 그러던 중 기다리던 형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시댁에 경사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기뻐서 춤을 추실 정도였고 시할아버님도 큰 손주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임신했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형님이 임신 때문에 힘들어했던 걸 알아서 그런지 참 축하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유, 우리 예쁜 장손.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아주 우리 장남 어릴 때랑 똑같아. 내가 이 꼬물이 보는 맛에 살지, 안 그러냐? 어미,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래도 이것저것 한양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감사해요, 어머님. 형님, 축하드려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는데 보태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너무 축하해요. 그게 꼴랑 얼마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색 내려거든 치워라. 그네가 돈 없는 애도 아니고 어디서 돈을 드밀길. 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전 그래도 그냥 조카가 태어나서 기쁜 마음에 작은 성의 표시를 한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일단 받을게. 뭐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동서 딸내미 우리 애 좀 클 때까지는 가까이 하지 않게 해줘. 가뜩이나 극성 맞은 앤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 다치게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각별히 주의해줘. 엄청 귀한 아이니까. 그래, 얘 말이 맞다. 네 딸내미 당분간 본가 출입 삼가게 해라. 또 유난 떨다가 우리 장손 다치게 할라. 알겠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유빈이 어디서 주워온 딸인가요?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고요. 저것 봐 저거. 무슨 말만 하면 아주 쌍심지를 키고 대들어대들기. 에휴, 봉원이 얼마나 쥐잡듯이 잡을지 눈에 보인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장손 다친다고 본가 출입을 삼가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려서 너무 가부장적인 집에서 늘 친오빠와 차별받고 자랐던 저여서 그런지 참 제 딸아이가 저와 오버랩되면서 안쓰럽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절대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당당히 양보하지 않고 모든 걸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저희 딸도 초등학생 9학년이 되었어요. 형님네 아들은 고작 유치원생이었지만요. 그래도 둘이 이제 말도 통한다고 서로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제 딸이 조카를 곧잘 동생처럼 잘 챙기더라고요. 어른들끼리 사이는 별로지만 그래도 딸아이와 조카가 그렇게 잘 노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에그머니나, 얘, 너 혹시 우리 장손한테 무슨 해코지 한 거 아니야? 왜 마당에서 흙 같은 걸 만지고 있어? 지저분하게. 할머니, 아니에요.
도훈이가 씨앗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알려준 거예요. 왜 저만 혼내요, 맨날 할머니는? 뭐야? 어디서 이게 말대꾸야? 지 엄마 닮아가지고. 도훈아, 들어가자. 우리 장손 바람 맞으면 감기 들어요. 응? 착하지?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훈이가 딱 봐도 먼저 나가자고 했고 씨앗 심어보겠다고 한 건데 왜 유빈이한테 그러세요? 이게 어디다 대고 눈을 뿌라려? 도훈이 흙 만지다가 뭐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어디 귀한 손자를 천박하게 흙놀이나 하게 만들어? 하여간 끼리끼리다. 도훈아, 들어가자. 추워서 감기 들어요. 우리 장손. 착하지? 저와 딸아이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는 제 딸과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참 사람 미워하는데 장사 없더라고요. 매번 불합리한 걸 알았지만 어찌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중재해주는 정도였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해지기 시작했고 병원 신세 지는 일이 참 많이 생겼죠.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아프자 집안은 많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모든 재산이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모든 어른들이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저와 남편은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딸아이가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 정말 최악의 일이었죠. 학교 끝나고 딸이 집에 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찾아간 학교에는 빈 교실뿐이었고 그날로 딸아이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지금 동네에 아무리 찾아봐도 유빈이 없어. 당신 연락 못 받았어? 집에 있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매번 학교 끝나고 잘 왔으니까 그날도 그러려니 했지. 여보 어떡해? 우리 유빈이 어쩌면 좋냐고. 저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소용은 없었어요. 경찰은 그저 찾고 있다는 말뿐 딱히 소득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 딸이 없어졌는데도 시어머니와 형님은 걱정하는 척만 할 뿐 본인들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온갖 지방과 지역을 돌며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수막은 물론 전단지까지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휴, 걔가 좀 극성 맞아? 도대체 어디로 새길래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지 엄마 속 타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요? 이게 극성이랑 무슨 상관이죠? 어머님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유빈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 절대 못 살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고요. 어떡해요, 우리 유빈이? 2주나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진정해, 동서. 유빈이 잘 있을 거야. 똑부러지는 애잖아.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동서, 몸부터 생각해. 남편과 전 딸아이를 사방팔방 찾으러 다니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저 딸아이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면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날 학교에 데리러만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정말 피마르는 하루하루였어요.
제 세상만 멈추고 모든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더라고요. 남편 또한 지쳤는지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말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전 제정신이 아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식 잃은 부모는 알 거예요. 그만하자. 할 만큼 했어. 안 다닌 데가 없잖아. 비슷한 인상착의라고 하면 다 가보고. 그만해. 나도 속상해. 그러니까 제발. 당신 유빈이 아빠 아니야? 할 만큼 했다고? 아니, 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할 거야. 무조건 찾을 때까지 할 거라고. 너도 살아야지. 산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유빈이만 찾으러 다니는 거 진짜 아니야. 아니, 나한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당신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만하라고 할 수가 있어? 다 널 위해서지. 할 만큼 했으니까. 너 더 이상 피폐해지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래. 나한텐 너도 소중하다고. 난 유빈이밖에 없어. 내 딸 무조건 찾을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면 나한테 하지 말란 소리 절대 하지 마. 남편에게 이렇게 모질게 얘기를 하고 전 계속 딸아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던 중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시댁 3대가 다 모인 추석 날이었어요. 전 너무 우울하고 슬펐지만 명절을 맞아 집은 떠들썩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슬픈 마음을 감추고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벨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그 전화는 1년 전 실종된 딸에 관한 한 통의 제보 전화였습니다. 전 매우 기뻤고 놀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거기로 가세요. 아마 거기에 가면 따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명절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뿌리치고 딸아이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제발 딸아이가 있기를 빌고 빌며 말이죠. 그렇게 제보자의 말대로 몰래 찾아간 순간 그 위치는 한 지방에 다 쓰러져가는 정신병동이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정말 상상 초월 장소였고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제보자가 말해준 호스를 찾아가니 역시나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유빈아, 엄마 알아보겠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 여기에 왜 네가 있는 거야? 엄마, 나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자꾸 나보고 정신 이상하다고 하는데 나 정말 멀쩡해. 알잖아, 안 그래? 기다려. 엄마가 꺼내줄게. 유빈이 맞지? 아휴, 어떡해, 우리 유빈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전 가까스로 딸을 구출했고 그간 있었던 일의 얘기를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딸아이를 병원에 가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형님이었습니다. 하교하는 딸을 차에 태워서 엄마가 있는 곳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지방의 한 쓰러져가는 정신병동에 딸을 가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돈을 주며 그저 가둬놓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왜냐고요? 시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재산을 이제 나눠야 하는데
딸아이도 손녀인지라 재산 분할에 빠질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날 할머니가 학교에 데리러 왔었어. 큰엄마랑. 엄마 있는데 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아무리 재정상이라고 해도 절대 안 열어줬어. 전화기도 다 뺏어버리고 계속 재우기만 하고. 엄마, 나 진짜 무서웠어. 지금 꿈 같아. 뭐야? 아,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너무 무서웠지?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다 해결할게. 걱정 마. 엄마 절대 가만 안 있어. 나 다신 할머니랑 큰엄마 보기 싫어. 너무 무서워. 또 집에 가면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갈래. 무서워, 엄마.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 어린애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뺏길 수 없어 그 모진 짓을 했던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고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싸리 딸아이를 치워버리고 그 재산까지 장손에게 주겠다는 심보로 딸아이를 없앤 거죠. 1년 전의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제보를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여기 병동의 병동 간호사였어요. 그 간호사 언니가 참 힘이 되어줬어. 틈만 나면 엄마 번호 잊어먹지 말라고 말해주고 본인한테 번호 얘기하라고 하고. 그 언니 아니었으면 엄마한테 전화 못했을 거야. 그래도 그 언니가 이상한 약이랑 이런 거는 다 빼서 일부러 주고 그랬어. 아휴, 정말 은인이다. 정말 고마워, 유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늦게 왔지? 엄마가 이런데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 한 명의 양심 있는 행동으로 저에게 이 모든 걸 알려준 것이었어요. 다행히 딸아이를 잘 보살펴준 것도 이 병동 간호사였고요. 전 이 일을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서둘러 딸의 퇴원 수속을 받고 딸을 퇴원시켜 저희 친정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로 불러내어 이 모든 걸 얘기했어요.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흰 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알아? 돈에 눈이 멀어 손녀딸을 정신병동에 쳐넣는 사람.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아무리 엄마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이야? 아니, 우리 유빈이는 멀쩡한 거야? 어떡해. 미안해, 여보. 내가 면목이 없다. 일단 일이 이렇게 된 거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형님, 어머님 무조건 법적 처벌 받게 할 거야. 이대로 못 있어. 유빈이가 그나마 정신이 똑바라서 다행이지. 1년 동안 갇혀있던 트라우마 어쩔 거냐고. 당신 엄마랑 형님 때문에 우리 불쌍한 유빈이 어쩌면 좋아, 정말. 그리고 전 시어머니와 형님을 고소했어요. 미성년자 아동 학대죄로 말이에요. 검찰은 병원과 어머님 그리고 형님에 대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자연스레 수사가 시작되자 아버님과 시할아버님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시할아버지와 아버님은 이번 일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몸이 좋지 않은 시할아버지는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병동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저희 시어머니에게 막대한 금품을 받은 대가로 뇌물수수죄로 구속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형님 또한 충격적인 짓을 저지르고 절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검찰이 옥죄어 왔었거든요. 아니, 지금 어미가 유빈이를 정신병원에 가뒀단 말이야? 1년 동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다 있어?
그럼 그동안 그렇게 둘째네가 찾을 때 모른 척 시침이 뗐던 거고? 아유, 세상 말세다 정말.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 아버님,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저 불려우가 지금 저희를 엿먹이려고 다 꾸민 일이라고요. 아버님, 저 믿으시죠? 제가 평생 아버님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아버님은 제 말을 믿으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버님, 저 아버님 며느리잖아요. 닥쳐라! 돈의 눈이 어두운 건 알고 있었는데 안 봐도 눈에 훤하지. 이제 내가 재산 정리하려고 하니 그래서 가둔 거 아니냐?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고 첫째네까지 아유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괴물들이 존재하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네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 이제 끝이야. 어떻게 봉원이 아이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당신한테 봉원이는 아들도 아니야? 봉원이가 그렇게 슬퍼했는데 당신 같은 여자 소름 끼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네 집안 장손 위하는 집 아니었어? 나도 그래서 당신들 위해서 한 짓이라고. 우리 도훈이 재산 저 기집애한테 뺏길까봐 내가 미리 선수를 쳐준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얘기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이랑 다신 얼굴 맞대고 살기 힘들겠다. 넌 끝이야. 그리고 도훈 엄마 너도. 시아버지는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어머니는 싹싹 빌었지만 이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형님과 시어머니는 미성년자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바라던 재산은 시할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저희 집 둘째네의 절반 이상이 상속되었어요. 아마도 할아버님께서 이 돈이 사단이니 저희에게 다 물려주신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구속영장을 받은 것보다 본인들의 장손이 물려받을 돈이 확 줄어들자 법정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삐뚤어진 모정이었죠. 아주버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한 듯 보였어요. 아무래도 저런 엄마에게 아이를 맡겼다간 아이가 사달이 날 것만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이 다 까발려지고 형님과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벌을 받은 거죠. 아니 아버님, 어떻게 여자애한테 그렇게 많은 걸 물려줘요? 우리 도훈이가 장손인데 장손이 다 물려받아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걸 둘째네한테 다 주냐고요? 아버님 노방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는데? 아니 할아버님, 우리 도훈이가 장손이잖아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돈을 유빈이네를. 저희가 장손이라고요. 명망 있는 유서 깊은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재산 분할을 개판으로 할 수가 있죠? 닥쳐라. 너흰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 도훈이도 볼 생각 말고 평생 깜빵에서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아. 알겠어? 당신도 끝이야. 나 진짜 살 떨려서 못 살겠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이혼하자 우리도. 도훈이는 절대 못 볼 줄 알아. 나쁜 것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여자애한테 그깟 재산 하나 안 주려고 그렇게를 정신병원에 가더나? 기가 막혀. 명망 있고 유서 깊은 집안? 웃기지 마. 천박하고 천박해. 알아? 어떻게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엄마랑 형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집안 꼴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내가 유빈 엄마를 볼 낯이 없어요. 그렇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어머님과 형님의 구속행과 시아버지의 이혼, 그리고 아주버님도 교도소에 있는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죠. 또한 할아버지의 재산 절반이 저희 앞으로 기속이 되며 마무리되었어요. 이 돈으로 딸의 아픔을 치료할 순 없겠지만 딸은 그 후로 상담 치료를 다니고 저희 세 식구 분가를 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미안하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너랑 유빈이 슬프게 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믿어줘.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자. 알겠지? 나 진짜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다신 안 헤어질 거야. 그래. 우리 세 식구 이제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더 잘할게.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죄인이지. 반성하게 된다. 그동안 내가 어떤 아빠였는지. 이제 무조건 너네 지켜줄게. 걱정 마. 우리 세 식구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줘. 우리 잘 살아보자, 유빈아. 그리고 여보, 고맙고 또 고마워. 그 이후 계속해서 시아버지는 그저 저희 보기 미안하다며 매번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셨고요. 두 여자의 돈 욕심에 모든 걸 잃은 결과물이 된 것이죠. 아주버님은 그 후로 좋은 분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도훈이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새 형님 되시는 분이 참 살뜰히 키워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조카에게도 좋은 환경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시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며느리와 손자 며느리의 악행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음에 좋았다고 마지막 말만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정말 잊고 지내고 싶은 일이지만 아무래도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이렇게 생각이 나긴 하네요. 딸아이에게 큰 충격이 있던 만큼 계속해서 보살피고 잘하려고 신경을 쓴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은 정말 밝게만 자라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딸도 마음 한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긴 하겠죠. 그때 이후로 그냥 지금 내 옆에 딸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행복 별거 없더라고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딸, 남편, 이렇게 세 식구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작은 거에도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